정희야! 나 사기 당했어. 속았어.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집안이 순간 뭔가 꺼지는 듯한 정막으로 가라앉았습니다. 나는 현관 앞에 서서 손에 쥐고 있던 봉투를 바라봤습니다. 경찰서라는 글자가 적힌 흰 봉투였습니다. 7천만 원 연체 통지서. 봉투 안에는 그 말이 적힌 서류가 3장이나 들어 있었죠. 나는 그 자리에 서서 숨을 들이켰습니다. 마치 누군가 참았던 울음을 목구멍까지 밀어 올리는 것처럼 가슴이 바짝 조여왔습니다. 동철은 거실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평소처럼 TV를 켜지도 않았고 신문도 펼치지 않았습니다. 그냥 서 있었습니다. 마치 오래된 가구처럼, 내가 들어오길 기다리며 굳어있는 사람처럼. 정희야. 그의 목소리는 낮고 낯설었고 떨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신발을 벗지도 못한 채 걸음을 떼지 못했습니다. 이게 뭐야? 그가 손에 들고 있던 종이를 들어 보였습니다. 내가 숨기려다가 결국 숨기지 못한 그 서류. 빨갛게 도장 찍힌 연체라는 글자가 거실 조명에 반사되어 눈부시게 떠올랐습니다. 나는 입술을 떨며 말했습니다. 나 속았어. 말이 입 밖으로 나오자 내 다리에서 힘이 빠져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손바닥으로 짚은 마룻바닥은 차갑고 날카로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내가 평생 쓸고 닦아온 바닥, 그 위에서 나는 지금 죄인처럼 떨고 있었어요. 동철이 종이를 쥔 손을 떨며 나에게 다가왔습니다. 7천만 원? 정희야, 7천만 원이면 그건 우리 전 재산이야. 나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아랫입술을 타고 한 줄로 흘러내렸습니다. 바닥이 뿌옇게 보였고 현관에서 스며들어오는 찬 공기 냄새가 오늘따라 더 차갑게 피어올랐습니다. 대출도 보증도 다 나 혼자 했어. 내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멀리서 대신 말하는 것처럼 갈라지고 흔들렸습니다. 동철은 손으로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오래 신어 다른 그의 운동화 끝이 내 시야에 들어왔고 그 순간 이상하게 심장이 더 오래된 것처럼 아팠습니다. 그 남자가 시켰어? 동철의 말이 아주 천천히 그리고 아주 무겁게 들려왔습니다. 나는 입술을 깨문 채 고개를 들지 않은 채 숨만 내뱉었습니다. 정말 대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숨이 막히고 가슴이 죄어오고 손끝이 얼음처럼 차가워져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동철이 무너진 목소리로 다시 말했습니다. 정희야, 우리 이제 어떻게 살아? 그 말에 나는 결국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꺼냈습니다. 7천만 원 대출 연체, 그리고 그 아래 내가 그토록 믿었던 사람의 이름. 서류를 바닥에 놓는 순간 손에서 힘이 빠져 컵 하나가 굴러가며 벽에 톡 부딪혔습니다. 내 원룸에 혼자 쓰던 작은 머그컵. 결국 혼자서만 따뜻한 걸 마시고 혼자서만 식었던 작은 컵. 나는 그 컵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모든 건 저 머그컵이 둘에서 하나가 되던 날부터 시작된 건가. 그리고 그 순간 내 마음 한복판에서 어떤 문 하나가 완전히 내려앉는 소리가 났습니다. 동철 씨, 미안해요. 하지만 그 말은 공기 속으로 빠르게 흩어져 우리 사이 어디에도 닿지 못했습니다. 동철은 거실 한가운데 멈춰 서 있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비를 맞아 굳어버린 허수아비처럼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의 어깨 위로 저녁 햇빛이 얇게 내려앉아 있었고 그 빛은 오래된 커튼의 먼지까지 선명하게 드러내며 방 안을 더 적막하게 만들었습니다. 나는 여전히 현관 앞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신발도 제대로 벗지 못한 채 두 손으로 바닥을 짚고 있었습니다. 마룻바닥의 차가운 감촉이 손바닥을 타고 팔꿈치까지 스며들었고
그 차가운 느낌 때문에 몸이 더 떨렸습니다. 정희야, 너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동철의 목소리는 낮았고 무너져 있었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듣고도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시간이 멈출 것 같았고 입을 열면 모든 게 현실이 되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내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발걸음 소리가 마룻바닥을 눌러 짧게 울렸습니다. 나는 그 소리만으로도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7천만 원이면 우리 노후가 다 들어간 돈이야. 우리가 평생 모은 전부잖아. 그 말이 귓가에서 오래 맴돌았습니다. 평생, 전부, 그 단어들이 내 안에서 무겁게 부딪혀 울렸습니다. 그래, 전부였지. 내가 한 건 전부를 잃어버린 일이었지. 동철은 떨리는 손으로 소파 등받이를 짚었습니다. 그의 손등에는 굵은 핏줄이 도드라져 있었습니다. 나보다 3살 많은 사람이었지만 지금은 10살은 더 들어 보였습니다. 그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 남자는 뭐라 그랬는데? 정희야, 내 마음을 어떻게 흔들었길래 내가 이런 짓을 하게 된 거야. 나는 그 자리에서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그 질문은 비수처럼 내 가슴을 찔렀습니다. 동철은 나를 향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에는 건조한 고통이 가득 올라와 있었고 그 눈빛은 묻고 있었습니다. 너는 언제부터 내게서 멀어졌던 거냐? 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한 번 깨물자 피 맛이 났습니다. 입을 열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았지만 동시에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나 그냥 누군가가 그러더라. 이 나이에 이제라도 나를 위해 살아야 한다고. 그 말이 내 입에서 천천히 흘러나왔습니다. 말하고 나니 더 비참해졌습니다. 그 말이 얼마나 허망한지 이제야 알게 됐습니다. 동철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을 담보로, 그래서 7천만 원을 그 사람한테 맡겼다고? 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대답하는 순간 동철의 눈빛이 더 무너질 것 같았고 그런 모습을 내가 감당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머그컵 하나가 딱 소리를 내며 바닥에서 멈췄습니다. 아까 굴러간 그 컵, 내가 원룸에서 혼자 쓰려고 가져온 머그컵. 동철이 그 컵을 내려다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거 너 혼자 쓴 거지. 나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왜 둘이 살면서 컵도 나눠 쓰는 사이가 된 거지. 그 질문은 너무 늦게 던져진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이 우리 사이에 20년 넘은 균열을 한꺼번에 드러내고 있었죠. 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남편의 눈이 보였습니다. 그 눈에는 분노보다 더 깊은, 실망보다 더 오래된 그리움 같은 게 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희야, 우리 어디서부터 잘못된 거야? 그 말에 나는 결국 울음이 터질 것 같아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숨이 막혀서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거실 한쪽에 놓인 오래된 결혼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젊은 우리, 서로를 바라보며 웃고 있던 우리. 나는 속으로 중얼렀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 저 웃음을 잃어버린 게. 동철은 더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의 어깨가 천천히 내려갔고 마치 오랜 세월의 무게가 갑자기 한꺼번에 올라탄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한 발 물러서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희야, 이제라도 말해줘. 도대체 우리 어떻게 해야 하냐? 나는 그 말에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대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말할 수 있는 건 단 하나뿐이었습니다. 미안해요, 동철 씨. 그러나 그 말은 거실 공기 속에 스며들어 어디에도 닿지 못한 채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내가 진짜 잃어버린 건 7천만 원이 아니라는 것을. 아침 공기가 유난히 싸늘했다. 식탁에 앉아 수저를 들었는데 김치찌개에서 김이 오르는 모습이 이상하게 낯설게 느껴졌다. 어제와 똑같은 맛, 똑같은 냄새, 똑같은 말 없는 식탁. 서로 숨쉬는 소리만 들리던 그 정막 속에서 나는 어느 순간 깨달았다. 이대로는 더 버티기 어렵겠구나. 남편이 반찬을 뒤적였다. 또 김치찌개냐? 그 말투, 그 표정, 그 익숙한 불만. 어제도 들었고 그제도 들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내 안에서 뭔가 끊어지는 소리가 났다. 나는 그저 숟가락을 내려놓고 조용히 일어났다. 남편은 내가 왜 아무 말도 하지 않는지 모르는 얼굴이었다. 늘 그랬다. 내 감정 따위엔 관심 없다는 듯 TV 리모컨만 먼저 찾는 손. 뉴스 앵커 목소리가 집안을 채우는 순간 마음 한구석이 텅 비듯 허무해졌다. 창밖에서 아이들 뛰노는 소리가 들렸다. 웃음소리가 바람을 따라 들어왔는데 그 순간 이상하게도 부럽다는 생각이 들었다. 저 아이들은 자유롭구나. 나는 언제부터 이렇게 갇힌 채로 살았지? 밤이 되자 남편은 축구 중계를 켰다. 잠이 와 침실로 들어와도 거실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벽을 타고 스며들어 내 잠자리를 흔들었다. 난 생각했다. 평생 이렇게 살 건가? 내가 원하는 건 뭐였지? 나라는 사람은 도대체 어디로 사라진 거지? 그날 새벽 눈이 번쩍 떠졌다. 정말 오랜만에 스스로 일어난 새벽이었다. 심장이 기묘하게 뛰었다. 아, 나 오늘은 뭔가 말해야겠다. 거실로 나왔을 때 남편이 눈을 비비며 앉았다. 왜 그래? 어제 못 잤어? 그 평범한 질문이 오히려 내 마음을 더 단단하게 만들었다. 나는 네모난 식탁 앞에 마주 앉으며 조용히 입을 열었다. 우리 이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아. 남편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다. 리모컨을 쥐던 손가락도 굳었다. 눈빛이 흔들렸다. 내가 이런 말을 할 거라곤 상상도 못했겠지. 나는 숨을 한 번 크게 들이켰다. 그리고 말했다. 우리 서로 자유롭게 살자. 이제는 각자 방도 쓰고 생활도 나눠서 하고 서로 간섭하지 말고. 말을 뱉는 동안 내 심장은 계속 뛰었다. 손끝이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다. 이 말을 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 거라는 걸 누구보다 내가 알고 있었으니까. 남편은 놀란 얼굴로 나를 보았다. 처음 보는 표정이었다. 그 침묵 속에서 나는 오래된 결혼 생활의 무게가 서서히 내 어깨에서 떨어지는 것 같은 묘한 해방감을 느꼈다. 그리고 남편이 말했다. 좋아. 한번 해보자. 순간 심장이 미묘하게 덜컥 내려앉았다. 내 말을 이렇게 쉽게 받아들일 줄은 몰랐다. 기대도 실망도 아닌 알 수 없는 감정이 목까지 차올랐다. 그래도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야만 했다. 그렇게 해서 우리 40년 부부의 조용한 이별은 아무런 울음도 싸움도 없이 그 아침 식탁에서 조용히 시작되었다. 하지만 나는 몰랐다. 그 결심이 앞으로 우리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 거라는 걸. 서로 다른 방에서 잠을 자는 첫날 밤이었다. 작은 방의 공기는 낯설었고 전등 스위치를 누를 때 나는 미세한 딸깍 소리가 왠지 가슴 깊은 어딘가를 찌르는 것처럼 아프게 울렸다. 낯설면서도 조용했다. 남편의 코 고는 소리가 없다는 사실이 이렇게 큰 공백을 만들 줄 몰랐다. 나는 얇은 이불 가장자리를 손끝으로 만지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그래, 이게 내가 원하던 자유였지. 그런데 왜 가슴 한구석이 이렇게 허전한 걸까? 아침이 오자 집안엔 누구의 인기척도 없었다. 남편은 자기 방에서 늦잠을 자고 있었고
나는 혼자 찬물을 올렸다. 주전자에서 김이 피어오르는 그 하얀 기둥을 바라보는데 속에서 묘한 감정이 올라왔다. 자유로움, 그리고 약간의 불안. 새로운 하루를 어떻게 보내야 할지 모르는 사람처럼 싱크대 앞에서 멍하니 서 있었다. 그때였다. 현관문 아래로 무언가 툭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광고 전단지였다. 문화센터 시니어 요가반 신규 개설. 이상하게 그 작은 종이가 나에게 말을 거는 것 같았다. 해볼래? 너도 조금은 달라져 보고 싶잖아. 나는 전단을 몇 번이고 접었다 폈다. 손끝에서 종이가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내 심장 박동과 묘하게 겹쳐 들렸다. 오랜만에 느끼는 두근거림이었다. 점심 무렵 남편이 방에서 나와 말했다. 점심은 그냥 각자 해결할까? 그 말투는 무심했지만 오히려 어색했다. 서로 말을 아끼는 느낌, 아니, 서로의 삶에서 조금씩 빠져나오는 느낌이었다. 나는 대답 대신 외투를 집어들었다. 그리고 말했다. 나 잠깐 나갔다 올게요. 남편은 놀란 듯 고개만 끄덕였다. 문화센터에 들어섰을 때 공기는 따뜻했다. 바닥에서 은은하게 올라오는 나무 향이 코끝을 간지렸고 복도를 지나칠 때마다 요가 매트에서 나는 고무 냄새가 났다. 나는 조심스럽게 무늬를 잡았다. 요가실 안엔 비슷한 나이의 여성들이 몇 명 있었다. 그들 사이에서 들려오는 잔잔한 웃음소리, 간단한 안부, 운동복 바스락거리는 소리. 모든 것이 나에게 너무 오랜만이었다. 그리고 그녀를 만났다. 낯익지 않은 얼굴이었지만 눈웃음이 부드럽고 따뜻했다. 처음 오셨죠? 같이 해요. 그녀의 목소리는 마치 오래된 가구를 닦아낸 듯 편안하고 그윽한 울림을 가졌다. 네, 잘 부탁드려요. 나는 어색하게 인사했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저는 정미라예요. 나는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다. 요가 동작을 따라하는 동안 내 몸은 삐걱거리는 낡은 문짝처럼 힘들어했지만 이상하게 마음만은 가벼워졌다. 수업이 끝나고 정미라가 내게 말했다. 커피 한 잔 하실래요? 나는 오래 고민하지 않았다. 좋아요. 카페에서는 따뜻한 라떼 향이 퍼졌고 그녀는 나에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말을 걸었다. 은퇴하고 나니까 하루가 길지 않아요? 나는 순간 가슴이 턱 막혔다. 내 안을 들여다보는 사람처럼 느껴져서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너무 길어요. 정미라는 조용히 웃었다. 그래서 전 이곳저곳 새로 다녀보려고요. 사람도 만나고 배워보기도 하고 그녀의 말 하나하나가 내 마음 깊숙한 곳을 톡톡 건드렸다. 마치 오래된 창고에서 잊고 지낸 나를 찾는 기분이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느꼈다. 이건 단순한 취미가 아니다. 어쩌면 새로운 나의 시작이다. 현관문을 열자 남편이 TV를 보며 말했다. 어디 갔다 왔어? 자연스러운 질문인데 왜 나는 숨이 턱 막혔을까? 나는 짧게 말했다. 요가 배우고 왔어요. 남편은 고개를 들지도 않은 채 말했다. 그래, 잘했네. 그 말 한마디가 이상하게 서늘했다. 마음 한구석이 쓰라렸다. 아, 이 사람도 나 없이 하루를 잘 보내는구나. 우리 정말 멀어지고 있구나.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고 또다시 생각했다. 이제 나도 뭔가를 시작해야 한다. 나 혼자만의 인생, 내가 선택하는 삶. 그리고 그 여정이 어디로 향할지 나 역시 짐작할 수 없었다. 단지 한 가지 확실한 건 있었다. 이 작은 변화가 곧 우리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예감. 요가를 시작한 지 일주일쯤 되었을 무렵이었다. 몸은 여전히 굳어 있었지만 마음은 조금씩 부드러워지고 있었다.
아침 햇빛이 창문을 통과해 작은 방 바닥에 길게 드리워질 때 나는 전에 없던 설렘을 느끼곤 했다. 그날도 문화센터로 향하려 신발끈을 묶는데 현관 쪽에서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다. 오늘도 나가? 그 말투에는 감정이 실려 있지 않았다. 그게 오히려 이상하게 느껴졌다. 나는 조용히 대답했다. 응, 요가 수업 있어.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 짧은 움직임조차 이제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사람처럼 보였다. 문화센터로 가는 길, 나는 계속 그 말투가 떠올랐다. 무심한 듯, 그냥 관찰하듯, 간섭하지 않겠다고 미리 합의해둔 사이지만, 이렇게 아무 반응이 없을 줄은 몰랐다. 요가실 문을 열자 따뜻한 공기가 훅 들어왔다. 매트 위에 앉아있던 정미라가 반갑게 손을 흔들었다. 선자 씨, 오늘 표정이 안 좋아 보여요.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다. 나는 괜히 손사래를 쳤다. 그냥 집안일이 좀 있어서요. 수업이 끝나고 정미라가 또 말을 꺼냈다. 혹시 창업 모임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그녀는 자연스럽게 내 옆자리에 앉으며 말을 이었다. 은퇴한 분들이 모여서 서로 아이디어 나누고 배울 수 있는 곳이래요. 창업. 나는 그 단어를 한참 만에 듣는 것처럼 느꼈다. 내 삶과는 무관한 단어라고만 생각했는데 정미라의 입에서 나오자 이상하게 현실적인 말처럼 들려왔다. 제가 아는 분이 운영해요. 참 진중하고 능력 있는 분이거든요. 정미라는 옅은 미소를 지으며 내 눈을 바라봤다. 선자 씨 같은 분이면 훨씬 더 큰 가능성 있을 것 같아요. 내 마음이 미묘하게 흔들렸다. 나 같은 사람? 평생 학교에서만 일하다 은퇴 후 방향을 잃어버린 사람에게 가능성이라는 단어를 붙여주는 사람이 있을 줄은 몰랐다.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 모임 어렵진 않을까요? 어렵긴요. 편하게 이야기하면 돼요. 일단 가서 구경만 해보세요. 그녀는 자연스럽게 손을 뻗어 내 손등을 가볍게 두드렸다. 그 짧은 스킨십이 내 굳어있던 마음 한 조각을 스르륵 녹이는 것 같았다. 나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한번 가볼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낯선 기대감이 가슴속에서 공처럼 튀어오르는 느낌이었다. 내가 뭔가 할 수 있을까? 아직 늦지 않았을까? 그런데 그때였다. 아파트 입구에서 남편이 낯선 사람들과 웃으며 대화하는 모습이 보였다. 등산복에 모자까지 쓴 모습. 나는 멈춰섰다. 남편이 저런 표정으로 웃는 모습을 언제 마지막으로 봤던가. 그 무리 중 한 여자가 남편 어깨를 가볍게 툭 치며 말했다. 재식 씨, 지난번보다 훨씬 잘 걷던데요? 낯선 목소리, 낯선 여자의 밝은 웃음소리. 나는 발걸음이 얼어붙었다. 남편이 그 여자와 대화를 나누는 동안 내 속에서는 설명할 수 없는 서늘한 감정이 피어올랐다. 우린 서로 간섭하지 않기로 했지만 왜 난 이렇게 서운해지는 걸까? 남편이 나를 발견해 손을 든다. 나는 순간적으로 표정을 정리했다. 다녀왔어? 그 말투는 아무렇지 않아 보이려 애쓰는 사람의 목소리였다. 나는 짧게 대답했다. 응. 그리고 집으로 먼저 들어섰다. 현관문이 닫히는 순간 가슴속에 차갑고 먼지가 낀 듯한 공기가 밀려왔다. 남편도 나처럼 새로운 세계를 만들고 있구나. 작은 방에 들어가 가방을 내려놓는데 정미라의 말이 떠올랐다. 선자 씨 같은 분 가능성 충분해요. 나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내 안에서 고요하게 결심이 생겼다. 그래, 나도 뭔가 달라져 볼래. 어쩌면 이게 내 인생에서 마지막으로 잡을 수 있는 기회일지도 모르니까. 그러나 나는 몰랐다. 그 작은 선택이
우리를 더 깊은 곳으로 밀어넣을 변수의 시작이라는 것을. 창업 모임 장소에 들어섰을 때 공기는 조용했지만 묘하게 뜨거웠다. 낮게 깔린 조명 아래 사람들의 표정은 진지했고 모두 뭔가를 갈망하는 눈빛이었다. 정미라가 내 등을 가볍게 밀었다. 선자 씨, 저기 오늘 강의하시는 분이 오상훈 대표님이세요. 그녀의 손끝은 따뜻했지만 내 안은 묘하게 서늘했다. 상훈이라는 남자가 걸어 들어왔다. 정장을 입은 채 미소를 지으며 사람들과 눈을 맞추는데 왠지 모르게 그 미소가 나에게만 오래 머무는 느낌이었다. 반갑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려는 분들을 돕는 게 제 일이죠. 그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다. 말끝에 미묘한 확신이 묻혀 있어 듣는 순간 사람을 끌어당기는 힘 같은 게 있었다.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오랜만에 내가 누군가의 관심을 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가슴 속에서 오래 잠들어 있던 감정이 조용히 깨어나는 기분이었다. 상우는 내 쪽으로 다가왔다. 김 선자님이시죠? 순간 심장이 멈칫했다. 정미라 씨가 많이 이야기하던데요. 참 진중하고 힘 있는 분이라고. 그 말 한마디에 몸이 순간 뜨거워졌다. 남편에게 들어본 적 없는 말이었다. 아니, 누군가에게서 들어본 적이 거의 없었다. 나는 짧게 대답했다. 그냥 평범한 사람이에요. 상우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평범한 사람은 이렇게 다시 시작하지 않습니다. 그 말이 내 가슴에 박혔다. 툭 하고 모임이 끝난 뒤 그는 명함을 내밀었다. 시간 되실 때 따로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 선자님은 뭔가 더 큰 걸 할 수 있는 분 같아서요. 명함을 받는 순간 손끝이 떨렸다. 그 떨림은 불안이 아니라 설렘이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내 머릿속에서 상훈의 목소리가 계속 맴돌았다. 남편과 함께 있을 때는 느껴보지 못한 감정이었다. 내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주는 사람, 내 가능성을 말해주는 사람. 현관문을 열자 남편이 아직도 TV 앞에 앉아 있었다. 어둡고 탁한 화면 불빛에 그의 얼굴만 어렴풋이 비치고 있었다. 그 순간 우리 사이의 거리가 실제로 몇 걸음보다 훨씬 멀어져 있다는 걸 실감했다. 오늘은 늦었네. 그의 말투는 무심했다. 나는 순간 웃음 비슷한 게 새어나왔다. 늦었다는 말 한마디로 끝나는 하루라니. 그런데 남편은 뜻밖의 말을 던졌다. 나 등산 동호회에서 누가 그러던데 그쪽에서 무슨 창업 모임 다닌다고? 그의 말이 내 걸음을 멈추게 했다. 나는 조용히 물었다. 누가요? 그 여자 이름이 뭐더라? 미라? 정미라? 순간 머릿속이 새하얘졌다. 정미라. 이상했다. 남편이 어떻게 정미라라는 이름을 알고 있지? 그 사람이 그러더라. 선자 씨 요즘 바쁘다면서. 나는 말문이 막혔다. 요가에서 만난 정미라가 남편의 등산 모임에도 있었다고? 심장이 서서히 빨라졌다. 설명할 수 없는 불안이 등줄기를 타고 올라왔다. 남편은 아무렇지 않게 말했다. 잘해봐. 뭐든. 그리고 다시 TV로 시선을 돌렸다. 나는 내 방 문을 닫아버렸다. 문이 닫히는 순간 방 안 공기가 식었다. 그 차가움 속에서 정미라의 웃음소리가 계속 떠올랐다. 오늘 나에게 했던 말, 남편에게 했던 말 모두 이어 붙여지며 한 장면으로 변해갔다. 나는 낮게 중얼거렸다. 왜 우리 둘 사이에 그 사람이 끼어들어 있는 거지? 책상 위에 놓인 상훈의 명함. 하얀 종이 위에 검은 글씨가 무겁게 눈에 들어왔다. 그 순간 내 안에서 어떤 감정이 툭 터졌다. 설렘, 불안, 기대, 의심. 모든 감정이 한데 엉켜 도저히 갈피를 잡을 수 없는 혼란을 만들고 있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오늘이 모든 것의 기점이 되었다는 것.
내 인생이 이 방향으로 굴러가기 시작했다는 것. 그리고 나는 아직 몰랐다. 이 작은 균열이 곧 우리 부부를 완전히 무너뜨릴, 되돌릴 수 없는 파국의 문을 열고 있다는 걸. 상훈을 다시 만난 날 나는 평소보다 훨씬 차려입은 옷을 걸쳤다. 창문에 비친 내 모습은 어색할 정도로 긴장돼 있었지만 마음 한구석은 묘하게 들떠 있었다. 카페 문을 열자 따뜻한 바람과 커피 향이 어깨를 스쳤다. 상훈이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는 내 모습을 보자마자 천천히 미소 지었다. 오늘 분위기 좋으신데요. 그 한마디에 심장이 반 박자 늦게 뛰었다. 나는 앉자마자 물었다. 저 지난번 말했던 그 사업 이야기 더 들을 수 있을까요? 상훈은 기다렸다는 듯 노트북을 열었다. 테이블 위로 서류가 펼쳐졌다. 반듯한 글씨, 깔끔한 도표, 수익 그래프는 매끄럽게 상승하고 있었고 예상 수익 항목 옆에는 작은 동그라미 표시가 그려져 있었다. 그 선명한 그래프는 마치 내 앞날을 약속하는 듯 눈부시게 보였다. 이건 너무 좋은데요? 내 목소리는 스스로도 놀랄 만큼 들떠 있었다. 상훈은 조용히 말했다. 선자님 같은 분이라면 충분히 해낼 수 있습니다. 다만 처음이니 제가 전부 함께 할 겁니다. 걱정 마세요. 걱정 마세요. 그 말이 내 귀에 오래 남았다. 누군가에게 의지해도 된다는 느낌이 오랜만이었다. 집으로 돌아오니 남편 방문이 반쯤 열려 있었다. 안에서는 익숙한 TV 소리만 희미하게 흘러나왔다. 나는 조용히 말했다. 여보, 나 사업 시작해 보려고 해요. 남편은 갑자기 몸을 일으켰다. 눈빛이 흔들렸다. 얼마나 필요한데? 나는 숨을 한번 삼켰다. 5천만 원 정도요. 보증만 서면 돼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남편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다. 뭐라고? 그는 벌떡 일어나 나를 바라봤다. 보증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알아. 그의 목소리는 오래 눌러두었던 공포가 터져 나오는 듯 컸다. 나는 억울함이 치밀었다. 괜찮대요. 상훈 씨가 다 맡아준대요. 남편의 눈이 크게 흔들렸다. 그 남자, 그 사람이 뭔데? 왜 그 사람 말을 그렇게 믿는 거야? 나는 천천히 남편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당신은 내 말을 한 번이라도 제대로 들어준 적 있었어요?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남편의 어깨가 눈에 띄게 처졌다. 잠시 침묵. 길고 무거운 침묵. 남편은 입술을 떨며 말했다. 그 돈은 우리 마지막 남은 전부야. 나는 시선을 돌렸다. 그 말이 맞다는 걸 알면서도 왜인지 모르게 반발심이 더 커졌다. 이미 결정했어요. 남편은 숨이 턱 막힌 듯 뒤로 물러섰다. 그 눈빛, 서운함과 절망이 동시에 일렁였다. 선자야, 제발. 하지 마. 그의 목소리는 간곡했지만 수십 년 동안 들었던 하지 마와 다르지 않아 보였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난 이번엔 내 선택을 하고 싶어요. 남편은 더 말하지 않았다. 그저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턱! 문이 닫히는 그 소리가 내 심장에도 같이 내려앉는 느낌이었다. 그날 밤 조용해진 집에서 나는 혼자 서류를 꺼냈다. 집 등기부 등본, 신분증, 위임장. 서류가 손끝에서 사르륵 넘어갔다. 내 눈앞에서 서류들이 하나씩 쌓이는 동안 어딘가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았다. 하지마, 하지마. 남편의 말이 아닌 내 안에서 들리는 소리 같았다. 하지만 나는 서류를 가방 안에 넣었다. 그 순간이었다. 가방 지퍼가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마치 내 인생의 문이 반대로 열리는 소리처럼. 다음 날 은행에서 대출이 승인됐다는 문자를 받았을 때 나는 잠시 숨을 멈췄다. 손에 든 휴대폰이 미세하게 떨렸다.
이상했다. 기쁘지 않았다. 가슴이 답답하게 눌리는 느낌만 있었다. 무언가 아주 큰 것을 놓치고 있는 것처럼. 집에 돌아오니 남편이 소파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내가 들어온 줄도 모르는 얼굴이었다. 내가 문을 닫는 소리에 겨우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정말 했어?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말없이 고개만 숙였다. 그 순간 남편의 표정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종류의 표정. 서운함, 분노, 절망, 체념 모든 게 섞인 얼굴. 그는 잠시 숨을 고르다 말했다. 그럼 나가겠다. 뭐라고요? 난 더는 이 집에서 못 버티겠다. 남편은 눈도 못 마주친 채 작은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걸어갔다. 현관문을 열기 직전 그가 아주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선자야, 우리 여기까지인가 보다. 그리고 문이 닫혔다. 턱! 그 순간 집안의 공기가 한순간에 비어버렸다. 그제야 깨달았다. 내가 얻었다고 믿었던 자유는 사실 내가 가장 잃고 싶지 않던 것을 잃는 대가였다는 걸. 나는 천천히 벽에 기대어 주저앉았다. 손끝이 얼어붙는 느낌. 눈물이 소리 없이 떨어졌다. 남편 없이 텅 빈 집. 숨 쉬는 것조차 낯선 적막. 가방 안에 위임장 서류가 마치 내 발목을 붙잡는 족쇄처럼 느껴졌다. 그리고 나는 아직 모른다. 이 절망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남편이 집을 떠난 지 사흘째 되던 날이었다. 집안은 여전히 조용했고 식탁 위에 올려둔 컵라면 용기는 그대로 말라붙어 있었다. 나는 하루 종일 마음만 허공에 떠 있는 사람처럼 어딜 가도 집중이 되지 않았다. 그날 오후 갑자기 휴대폰이 울렸다. 번호는 모르는 번호였다. 김 선자님 맞으시죠? 낯선 남자의 목소리였다. 대출 연체건으로 연락드렸습니다. 순간 손에서 휴대폰이 미끄러질 뻔했다. 네, 연체요? 지난달부터 상환이 안 되고 있습니다. 심장이 세게 내려앉았다. 지난달? 그러면 상호는 대출을 받자마자 원금 대부분을 바로 가져갔다는 뜻이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되물었다. 상훈 씨가 대신 납부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요. 남자는 단호하게 말했다. 그런 기록 없습니다. 그 한 문장이 내 머릿속을 강하게 때렸다. 나는 비틀거리며 벽을 잡았다. 잠시만요. 제가 다시 확인해 볼게요. 하지만 통화가 끝났을 때 이미 직감하고 있었다. 당했다. 나는 바로 상훈에게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고객께서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 안내 멘트만 반복됐다. 다음 날 문화센터 요가 강사에게 전화를 걸어 정미라의 연락처를 물었지만 강사가 내뱉은 대답은 더 충격적이었다. 정미라 씨요? 그분 이번 달부터 수업 안 나오셨어요. 그리고 사실 수업 전에 몇 분을 데리고 창업 모임인가 소개하던데 다들 손해가 좀 크셨던 것 같더라고요. 순간 숨이 턱 막혔다. 선자 씨도 혹시?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집으로 돌아와 남편이 쓰던 서랍을 열었다. 공책 한 권이 있었다. 거기에 이런 메모가 남겨져 있었다. 정미라 뭔가 이상하다. 상훈? 이 사람도 어디서 많이 듣던 이름인데 선자한테 말해야 할까? 나는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다. 남편도 알고 있었던 것이다. 나보다 먼저 의심하고 있었구나. 근데 나는 그걸 무시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그 순간 현관문이 열렸다. 남편이었다. 왜 왔어요? 내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남편은 말없이 내 휴대폰을 내밀었다. 은행에서 연락 왔다. 5천만 원 일주일째 연체래. 나는 아무 말도 못했다. 남편이 천천히 말했다.
선자야 상훈이라는 사람 사기꾼이야. 그 말이 끝나는 순간 나는 마치 바닥으로 떨어지는 사람처럼 숨이 턱 막혀왔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하지만 남편이 조용히 책상을 가리켰다. 이거 봐. 도장도 위임장도 내가 다 줬잖아. 서류가 책상 위에 흐트러져 있었다. 아이처럼 믿고 맡겼던 서류들. 도장, 사인, 내 모든 것. 남편은 갑자기 목소리를 낮췄다. 선자야. 정미라도 그 남자랑 한패였어. 그 한마디에 내 다리가 그대로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토록 따뜻했던 말투, 힘들 때 건네던 위로, 손끝의 스킨십, 모두 나를 끌어들이기 위한 수단이었구나. 나는 얼굴을 손으로 감싸쥐었다. 왜 나였을까? 남편은 조용히 말했다. 너 혼자였잖아. 외로웠잖아. 그 사람들이 노린 게 그거야. 나는 고개를 들었다. 남편의 눈에도 눈물이 맺혀 있었다. 오랜 세월 같이 살았던 그 사람이 내 앞에서 우는 모습은 처음이었다. 그 순간 집안에 놓여있는 모든 것, 말라버린 밤냄새, 어두운 조명 아래 쓸쓸한 소파, 구겨진 서류, 모든 게 나를 향해 한 문장을 던지는 것 같았다. 너무 늦었다. 남편이 말했다. 집 팔아야겠다. 담보로 잡힌 상태라 버틸 수가 없어. 나는 숨을 삼켰다. 집? 그래. 우리가 평생 모은 집. 그것까지 다 날아가게 생겼다. 그때 나는 깨달았다. 이게 내 인생에서 가장 깊고 가장 어두운 절벽이었다. 그리고 이 절벽 끝에서 나는 처음으로 남편의 손을 붙잡고 싶었다. 그러나 돌아가기엔 이미 너무 멀리 와버린 상태였다. 집이 팔리던 날 나는 현관문 앞에 서서 잠시 신발을 벗지 못하고 있었다. 40년 동안 별말 없이 들락날락했던 문턱. 가끔은 서두르다 걸려 넘어지기도 하고 아이들이 어릴 때는 여기 앉아서 신발끈을 매주던 곳. 그 모든 장면이 한꺼번에 밀려와 숨이 막히는 것 같았다. 남편도 말없이 서 있었다. 손에 들린 작은 여행 가방 하나. 우리의 40년이 그 가방 하나에 담기지도 않는다는 사실이 이상하게 서글펐다. 그래, 가자. 남편이 먼저 말을 꺼냈다. 우리는 각기 다른 방향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한때는 같은 방향만 보며 살았던 사람이 이제는 서로의 뒷모습만 바라보게 된 것이다. 원룸으로 들어온 첫날 밤 나는 작은 싱크대에 컵라면을 올려두고 물 끓는 소리를 들었다. 보글보글 터지는 소리 사이로 이상하게 남편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또 라면이야? 속 버린다. 그 잔소리조차 이제는 그립다. 나는 뜨거운 라면을 후후 불어먹으며 갑자기 눈물이 뚝 떨어졌다. 왜 이런 사소한 장면에서 세상이 무너지는 것처럼 아플까? 다음 날 나는 마트 계산원으로 일하기 시작했다. 처음엔 서러웠다. 박스 따로 계산이요? 봉투 드릴까요? 말끝마다 붙는 형식적인 웃음이 나를 현실 속으로 붙잡아 끌어당겼다. 퇴근길 버스에서 창밖을 보다가 문득 한 사람의 뒷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어깨가 좁고 걷는 발걸음이 조금 불안한 딱 그 사람이었다. 여보, 나는 버스에서 내렸다. 버스 정류장 의자에 앉아있던 남편이 내 목소리에 고개를 들었다. 순간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이 한순간 20년 전처럼 돌아갔다. 많이 늙었네. 내가 조용히 말했다. 남편은 쓴웃음을 지었다. 너도. 우리는 버스를 함께 탔다. 서로 몇 마디 나누다가 말이 끊긴 자리엔 옛날의 익숙함과 지금의 낯설미 이상하게 섞여 있었다. 버스에서 내릴 때 남편이 말했다. 잘 지내고 있어?
그 질문 하나가 한 달 동안 버텨왔던 마음의 벽을 툭 무너뜨렸다. 그날 밤 나는 집으로 돌아와 한참 동안 천장을 바라보았다. 우린 왜 이렇게 되었을까? 정답을 찾지 못한 채 한숨만 길게 흘러나왔다. 며칠 뒤 남편이 전화를 걸어왔다. 혹시 나랑 밥 한 끼 먹을래? 이렇게 조심스러운 톤을 들어본 게 언제였더라? 우리는 근처 순댓국집에서 마주 앉았다. 수저 부딪히는 소리, 옆자리에서 들리는 떠들썩한 웃음소리. 그 모든 소리 사이에서 우리는 조용히 이야기를 나눴다. 남편이 말했다. 그때 내가 좀 더 귀 기울였어야 했는데. 나는 고개를 저었다. 나도 그래요. 당신이 말릴 때 한 번만 더 들어볼걸. 우리는 서로를 오래 바라봤다. 어쩌면 늦게 깨달았을 뿐 우리는 서로에게서 멀어지고 싶었던 게 아니라 그저 서로가 지쳐 있었던 거다. 남편은 한참을 망설이다 말했다. 우린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나는 잠시 숨을 골랐다. 우리 사이를 다시 원래대로 돌릴 수는 없다는 걸 알고 있었다. 이미 너무 많은 걸 잃었고 되돌릴 수 있는 시간도 지나쳤다. 그래서 조용히 말했다. 우리는 그냥 서로를 아는 사람으로 지내요. 남편도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남편은 걷다가 말고 작게 중얼거렸다. 그래도 고마웠어. 서로 못 챙겨도 그래도 내 옆에 있어준 거. 돌아서는 그의 뒷모습은 예전처럼 듬직하지 않았다. 어깨가 많이 좁아졌고 걸음도 느렸다. 이 사람도 많이 아팠겠구나. 원룸으로 돌아왔을 때 창밖에서 빗소리가 들렸다. 조용히 떨어지는 소리. 그 소리를 들으며 나는 생각했다. 우리가 꿈꿨던 자유는 사실 서로의 곁에 있을 때 더 단단했던 거였구나. 너무 늦게 배운 교훈이지만 그래도 얻은 게 없는 건 아니다. 우리 둘은 부부로는 끝났지만 서로의 인생을 가장 오래 기억해 줄 사람이라는 걸. 나는 천천히 불을 끄고 누웠다. 바람이 창문 틈으로 스며들며 희미한 냄새를 데려왔다. 어쩐지 집에서 나던 냄새와 닮아 있었다. 그리고 조용히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이제라도 소중한 것들을 잃지 말자.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는 당연하게 여겨온 것들을 너무 뒤늦게 소중하다고 깨닫는지 모릅니다. 이 사연이 여러분 마음 어딘가에 조용한 울림으로 남았다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도 언제든 들려주세요. 어떤 삶을 지나고 계신지, 오늘 이 사연을 들으신 곳이 어디인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곳까지 따뜻한 마음이 전해지길 바라겠습니다. 이 채널이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손끝 하나가 이 이야기를 만드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사연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